예, 잘 들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옆에 박물관 대학에서는 강의를 많이 하고요. 지금 이 자리는 이제 두 번째인데, 너무 많이 모여갖고 제가 뭐 남 앞에서 떠는 사람이 아닌데 사실 조금 안정이 좀 덜 됩니다. 뭐 이제 5분 후에 지나면 좀 안정이 될 거고요. 이 역사문화 강좌는 쭉 보니까 되게 이제 우리 국사, 우리 거 위주로 쭉 편제가 돼 있고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그 특별전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금년에도 이제 마지막에 한양대학 이수 교수하고 아마 제가 첫 번째 이제 이 강의를 맡게 된 거는 카자흐스탄 전시회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우리 국사 관련은 뭐 다른 좋은 교수님들한테 많이 좀 배우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그림 보면서,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이제 전시회 가셨겠지만 안 가셨으면 좀 전시회 특별 좀 가시라고 아마 이거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좀 부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이제 카자흐스탄 역사 문화 했는데 주로 역사 위주로 얘기가 될 거고요. 제가 뭐 직업이 역사학자입니다. 될 거고, 지금 여기 이제 있는 서기는 대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건 이제 유럽과 아시아 대륙 전체를 통칭해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오늘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사 관련 듣기보다는 조금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미리 좀 몇 가지 그 영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입에서 유라시아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륙 전체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중앙아시아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중앙아시아 중에 이제 한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 중앙아시아가 학자들마다 혹은 이제 신문 잡지에서 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각기 달리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중앙아시아라는 말은 말 뜻은 아시아의 중심부라는 뜻이지만, 예컨대 이제 신문 기자들, 방송 기자들은 주로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이 지역을 지칭을 하고요. 저 같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신장하고 방금 얘기했던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전체를 통칭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실크로드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연구자가 실크로드 보통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만주에서부터 몽골을 거쳐서 신장, 또 카자흐촌, 헝가리 평원까지, 유럽까지 전체를 통칭하는 경우도 중앙아시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센트럴 유라시아, 그러니까 중앙 유라시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어쨌든 이 중앙아시아가 크게 5개 범위로 쓰인다. 따라서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첫째는 이제 뭐 산 이름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지역 명칭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에 이제 러시아 소설들 학교 다닐 때 읽어보셨죠? 무슨 스키 비치 나오는데 중요한 스키 비치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앞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외래어라는 거는 이거는 강이구나, 이거는 산맥이구나, 이거는 왕조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제 얘기가 조금 어려울지 몰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통해서 이 석인상은 대개 2시기가 나옵니다. 6세기 이후에 뭐 8세기, 9세기, 12세기 정도까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13, 14세기 2시기가 있는데 13, 14세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몽골에 있는 석인상이고요. 6세기 이후에 한 12세기까지 나오는 거는 오늘 얘기할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튀르크 시대. 자, 튀르크라는 말도 먼저 좀 개념 정의를 좀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 마치 학생들 얘기하듯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나중에 이제 용어가 나오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까 봐 그렇습니다. 비교적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하는 편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지역이라 조금은 좀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튀르크라는 말은 오늘날 터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르크족 혹은 튀르크족의 그게 이제 최상위 개념이고요.
그 아래 이제 터키 사람들, 카자흐스탄 사람들, 신장, 위구르, 뭐 우즈베키스탄 이 모든 사람들을 튀르크족이라고 합니다. 또 이 모든 언어를 튀르크어라고 하죠.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튀르크족 가운데서 가장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이 오늘날 터키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튀르크족이다. 그래서 튀르크족은 터키를 비롯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위구르인들, 이 사람들이 모두가 튀르크족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튀르크족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석인상은 6세기 이후에 튀르크족이 사는 데서 만들어진 석인상이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상징적이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제주도에 있는 도라르방 이런 등등도 유라시아 대륙 쪽에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가설도 있긴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전체가 첫째는 이제 어쨌든 이제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자흐스탄 역사를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자흐스탄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특별전을 가시게 된다면 제가 돈이 있으면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4,000원씩 다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게 안 돼서요. 혹시 이제 안 가셨으면 괜찮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 가시면 조금은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유라시아 대륙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고. 그 다음에 이제 흑해입니다. 흑해가 어디냐? 소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치. 김연아가 올림픽 은메달 땄던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카스피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흑해는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이게 이제 해협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호수가 아니죠. 이게 이제 진정한 호수고요. 카자흐스탄 이쪽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볼 때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파미르고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손으로 짚었던 데가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기억을 하실 때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아시아 하면은 이 두 지역을 지칭한다. 이게 중국이고 이 중앙아시아 5개 국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한 99%는 중국 신장을 가시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또 좀 뭐 이제 이쪽은 다 갔으니까 또 다른 데 가야 되겠다 하면 이제 이쪽 중앙아시아로 가시는 거죠. 어쨌든 실크로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이 이 중앙아시아다라고 먼저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지리 환경이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여기가 파미르고원이고 이게 중국 신장이고요. 그다음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오늘은 이제 주로 이쪽 얘기를 할 겁니다. 이쪽 얘기를 하죠. 오늘날 국경으로 보면은 이제 되게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뭐 생소할 텐데요. 하여튼 그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이 세상에 이제 동양과 서양을 나눌 때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는 터키 이스탄불을 갖고 나눕니다. 이스탄불이 이제 그 이 동서로 돼 있죠. 한쪽은 아시아로, 한쪽은 이제 유럽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지중해, 흑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쪽 서쪽은 서양, 이쪽은 이제 동양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륙에서는 러시아에 있는 우랄 산맥입니다. 우랄 산맥은 뭐 저쪽 보시면 조금 불편하실 텐데 이쪽에 있죠. 우랄 산맥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동서양 구분점인데 모스크바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이 브라스보스토로 오게 되면 우랄 산맥을 넘으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나누는 동양과 서양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이 동서양을 만약에 하늘이 너 한번 좀 구분해봐라 한다면 파미르고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미르고원은 7,000m급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또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산 둘령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히말라야까지를 포함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제 육안으로 보인다면은 파미리에서 보면은 동쪽과 서쪽이 다 아래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동서를 좀 나누라 한다면 이렇게 나눈 게 정상이고요. 이 파미르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서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중앙아시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고전적 의미의 중앙아시아고, 현재 신문 잡지에서 얘기하는 중앙아시아는 파미르곤 서쪽에 있는 카자흐촌을 포함한 이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너무 숙제를 많이 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우리가 이제 지구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구 전체를. 자, 어제 이제 뉴스에 보니까 북극곰이 먹이가 없어서 동네를 어슬렁거린다고 하는데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죄인데 어쨌거나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북반구, 북쪽만 봅시다. 보면 이제 이 북극 바다가 있죠. 맨 끝에 있습니다. 이건 얼어 있는 바다죠. 이게 이제 얼어서 이제 녹아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얼어 있는 바다인데 그 아래 보면은 마치 이제 까치 저고리 같이 이 툰드라 지대, 영구 동토대가 있습니다. 영구 동토대라는 건 1년 내에 얼어 있는 곳이고요. 인간이라는 게 참으로 이상한 게 과거 먼 옛날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 그 아래 지대가 이제 타이가 지대라는 침엽수 지대인데요. 이 지대는 시베리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침엽수 지대 아래가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초원지대입니다. 몽골 초원을 비롯해서 카자흐 초원, 그리고 람러시아 초원. 람러시아 초원이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북반구에서 영구 동토대,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베리아를 지나서 그 아래가 만주 초원에서부터 몽골 초원, 그 다음에 신장 북부의 초원, 카자흐 초원, 우크라이나 초원. 이 초원이 헝가리 푸스타 초원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유럽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안 가셔도 됩니다. 기회 되시면 또 가셔도 되고요. 동유럽의 동쪽은 평원입니다. 초원이죠. 대초원이죠. 이 초원이 만주에서부터 유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초원 아래는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몽골 고비가 있죠. 그다음 중국 신장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죠. 실크로드 탐사를 가면 거의 90% 이쪽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파미르곤을 넘어서 스탄스타라는 나라, 중앙아시아로 가면 키질쿰, 카라쿰이라는 사막이 있고요. 이란도 대부분 적이 사막입니다. 이게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어진다. 대개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보면 타이가 침엽수지대 아래 보면 초원 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막의 벨트가 있다. 이 중앙아시아는 이 두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숫자가 조금 좋으면 좀 편하게도 얘기를 할 텐데 마이크가 크게 들리는데도 사람이 많으니까 크게 해야지 된다는 심리가 있어요. 압박감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사람이니까요. 자, 유라시아 대륙을 구분하면 생태 환경에 따라 구분하면 대개 이렇게 된다.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열대 아열대하고 이 북극의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 지역이 이제 이 중앙아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고전적 의미의 중앙아시아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그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중국 신장과 중앙아시아 5개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협의라는 게 좁은 의미의 중앙아시아. 현재 신문 잡지에서 쓰는 이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우즈베키스탄이 빠졌네요. 이 나라 명칭이 5개 국가가 이 중앙아시아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되게 1991년 이후에,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에 우리 신문 잡지에서 쓰는 그 이 중앙아시아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중앙아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광의 중앙아시아. 광이라는 건 넓은 의미라는 뜻인데요. 보통 이거는 이제 센트럴 유라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 유라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게 요즘은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중앙 유라시아 하면
저 사람은 조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좀 했구나, 또 관심이 있구나라고 보통 이해를 하죠. 어쨌든 그렇다. 다만 이 거대한 지역, 만주에서부터 헝가리, 유럽까지 왜 이 지역을 한 섹터로, 지역으로 포괄을 하는가? 이 지역은 지역이 다르고 수천 킬로 떨어져 있지만 역사, 문화, 언어적으로 공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씩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중앙아시아의 자연환경은 이미 얘기했죠. 북쪽에 초원입니다. 벨트가 있죠. 스텝 벨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막의 벨트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파미르고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산악지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초원하고 산악지대에서는 사계절 이동하면서 목축을 했던 유목민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유목지대고, 또 이제 이 사막 자체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뭐라고 하죠? 오아시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오아시스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막 가운데 그냥 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 솟구쳐 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 오아시스라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건설한 녹지대입니다. 근데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서 건설한 녹지대가 오아시스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따라서 이 중앙아시아는 크게 두 가지 집단이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왔죠. 첫째는 초원과 산악지대에서 유목을 하면서 살았던 유목민의 세상이고, 사막의 오아시스에서는 정착을 해서 사는 정주민 혹은 정착민, 이 사람들이 이제 생업은 농경이나 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가 연결된 동서 안에 있는 긴 교역로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실크로드라고 배웠던 겁니다. 어쨌든 대개 중앙아시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중앙아시아의 하나 특징은 이 전 지역이 뭐 요즘은 이제 기후 온난화로 조금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이 비가 500mm 이하입니다. 500mm 이하죠. 그러니까 몽골 초원 같은 게 220mm고요. 카자흐 초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죠. 250에서 300mm. 그러니까 편차가 조금 있죠. 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보니까 600mm까지도 기록이 돼요. 물론 이제 500mm 정도로 기록이 됩니다. 보통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건조한 지역이다. 여러분들 우리 어려서 국사를 배우면서 혹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인류는 신석기 시대 혹은 이제 신석기 시대 말기나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농경을 했다. 되게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신석기 시대 농경을 하게 됩니다. 인류가 이때부터 정착 생활을 하죠. 구석기 시대는 이제 뭐 수렵과 채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동 생활을 하는 거죠. 신석기인들이 무슨 뭐 정착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농사를 짓게 되면 정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생산 경제니까. 그러니까 과일을 따로 다니는 것보다 생산하는 게 이익이니까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 과정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이거는 농경이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이른바 우리나라 같은 고온 다습한 지역이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죠? 1400. 아주 거의 접근했습니다. 좀 많은 편인데요. 1200에 1400 정도 되죠. 이제 이런 지역을 고온 다습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어려서 배웠던 구석기 시대 수렵채집, 그다음 신석기 시대 말기 혹은 청동기 시대 농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착 생활을 했다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고온 다습한 지역, 다시 말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최소한 500mm 이상이 된 지역이 이게 가능하다. 그렇다면 근대 이전에서 천연 강우 혹은 강수에 의존해서 농경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500mm는 눈이나 비가 와줘야 됩니다. 이게 한계적인 농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는 특별한 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 전 지역에서 농경이 불가능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농경이 불가능했느냐? 안 했느냐? 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에서 했죠. 물을 끌어와서 했습니다. 그 초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유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중앙아시아의 자연환경은 이렇고 바로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의 전통 생업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유목민, 남쪽에 이제 이 정착민이 이제 이 살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 농민하고 유목민은 이 완전히 생업이 다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지리적 임접성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실크로드 오아시스 정주민을 얘기할 때는 유목민을 얘기하고요. 유목민을 얘기할 때는 실크로드 오아시스 정착민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를 구성하는 이 두 집단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양이 조금 많아서요. 참 할 얘기가 참으로 많은데 질문은 이제 조금 더 개별적으로 제가 뭐 그냥 5시 넘어도 계속 물어보면 있을 테니까요. 그때는 뭐 적어놨다가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제가 뭐 그냥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좀 안타깝네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초원입니다. 대개 이제 이 중국어에서 그러니까 허베이, 베이징, 베이팡 중국의 북부는 옛날에 초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개발로 다 망가졌습니다만은 베이징은 수도치고는 굉장히 국토 전체로 따지면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죠. 베이징이 북쪽에 있는데 베이징의 북쪽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초원이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서 저 초원이 지중해 그러니까 흑해에 있는 이게 흑해니까요. 이쪽까지 유럽까지 이 거대한 초원의 벨트가 펼쳐져 있고 그 아래가 사막의 벨트가 펼쳐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뭐 강연이나 강의를 할 때 인체가 뭐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다. 사람이라는 건 이제 병에 걸려도 어쨌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내부적으로 자생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뭐 어쨌든 문제가 생긴 게 이제 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체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생물학 또 이제 의학을 하신 분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자연현상을 봐도 굉장히 신비롭죠. 신기하죠. 누가 만들었는지 이 초원이 여기에서부터 유럽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또 누가 만들었는지 사막이 몽골 고비에서 아라비아 사막까지 펼쳐져 있죠. 참으로 신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불가능하지만 만주벌판에서 저쪽이 보인다고 가정한다면 참으로 아마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8,000km인데요. 카자흐스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계의 딱 중심지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라시아의 딱 중심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사전 지식을 좀 갖고 카자흐스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죠. 옆에 보면 이제 이게 흑해고요. 블랙시, 카스피해,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게 중앙아시아 5개 국가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좀 하나 알아두세요. 이 중앙아시아 5개 국가에 4개 국가는 다 튀르크족이고요. 이 타지키스탄만 파미르원 바로 옆에 중국 옆에 있는 이 나라만 페르시아계 이란계입니다. 타지거를 쓰죠.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거칩니다만 사람 정자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란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거든요. 좀 죄송합니다. 사람 이 근본 뿌리가 다릅니다. 자, 카자흐스탄의 국토는 대개 이렇게 돼 있죠. 동쪽에 이제 알타이 산맥하고 텐산 산맥에서 서쪽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카스피해잖아요. 여기까지 펼쳐져 있다. 그리고 땅덩어리는 272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 남한의 27배입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고요. 내륙 국가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나라입니다. 뭐 대단히 큰 나라고 인구는 뭐 1,800만이니까 참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라고 보면 되고요.
뭐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하여튼 보시면 되고요. 그 자료집에도 대충 이러한 사항이 기재가 됐을 테니까 사실 이거를 뭐 우리가 어디 시험 볼 건 아니잖아요. 외울 필요도 없고 하여튼 되게 좀 그렇다라고만 감만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시아하고 유럽에 걸쳐서 있는 나라다. 땅덩어리가 크다는 게 가끔은 부럽기도 합니다. 일단 뭐 인구가 돼야지. 어제 이제 집에서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신발 얘기를 하다가 요즘 뭐 신발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또 이제 처음에 나이키 만들었던 화승이라는 데가 뭐 하여튼 뭐 부도가 났는지 하여튼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람한테. 우리 뭐 회사들은 없냐? 신발 만드는 회사. 다 이제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말 끝에 그래요. 워낙 우리 시장이 좁아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얘기는 맞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인구가 꼭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새로운 뭐 제품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겠다. 내수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인구도 많지만 일단 땅덩어리도 크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참으로 좀 부럽죠. 수도를 97년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알마티라는 곳에서 아스타나로 현재 이 수도로 이전을 했고요. 되게 이렇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카자흐스탄과 관련해서 좀 주목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빨간 표시된데 여기죠. 민족 구성이죠. 민족 구성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과서에는 130개 민족 하는데 세상에 130개 민족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갈래 집단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130개 민족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실제로 민족 구성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 나라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카자흐 사람들이 이제 63.1%인데 이것도 사실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놨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카자흐족들을 다 불러들였죠.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 카자흐스탄에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독립을 하고 나서 숫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인가 13년인가 돼서 60%가 공식적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이렇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죠. 러시아하고 붙어 있으니까. 과거 소비에트 연방, 소련 시절에는 뭐 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러시아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살고 현재는 어쨌든 23%라는 뭐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고려인들입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 약 40만 정도의 고려인들이 있죠. 가레이스키.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 그분들 잘해드려야 됩니다. 가고 싶어서 가지 않았죠.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카자흐스탄에 약 1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인구의 0.6%라고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뭐 이건 조금 뭐 좀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시차가 3시간 정도고 92년에 이제 우리하고 수교를 해서 지금은 뭐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죠. 양국 정상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민족 구성입니다. 뭐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카자흐스탄 국기입니다. 이 국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환경은 이렇게 돼 있죠. 극도로 건조하죠. 뭐 내륙의 가운데 있으니까 건조할 수밖에 없죠. 아까 아스타나라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입니다. 아스타나 위치는 이 카자흐스탄 중부 지역에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가 2개만 좀 얘기해 보세요. 어디를 갔습니까? 하나는 몽골의 울란바타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카자흐스탄이죠. 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통계에 보면은 뭐 이 아스타나가 가장 춥다. 어떤 통계에 보면은 울란바타르가 가장 춥다. 둘이 가장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운 나라죠. 이렇고요. 되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건조함이라는 것은 이 중앙아시아 전 지역의 생업 또 역사 문화를 되게 생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역사 문화가 형성이 되죠.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라는 이 터전 속에서 과거에 농경을 했고, 바로 이제 이 농경이 터전이 돼서 우리 역사 문화가 거기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어쨌거나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카자흐스탄을 보면은 동쪽이 이제 그 텐산 산맥, 알타이 산맥에서 이제 높고요. 우리하고 똑같죠. 동고 서저로 되어 있습니다. 카스피해가 있는 지역은 낮은 지대로 되어 있고요. 북쪽이 초원지대, 뭐 당연하지만 그 중간지대가 반사막지대, 또 그 남쪽이 사막지대로 구성이 됐습니다.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이 됐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꼭 뭐 여행만이 아니고 이제 뭐 일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 이 직업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를 오고 갔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환경으로 따지면 한국이 참으로 좋은 곳이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맨날 가는 곳이 이제 초원, 사막 이런 곳이죠. 근데 다니다 보면 이제 거기가 좋지만 그래도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겨울에 지독하게 춥지도 않고 여름에는 조금 요즘 좀 불편합니다만은 그래도 견딜만한 한국이 참으로 자연환경은 좋다 하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카자흐스탄의 자연환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아시아 자연환경을 딱 판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쪽 초원, 남쪽 사막, 그리고 이제 적절한 지점에 이제 이 산악지대가 있다. 자,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산악지대는 카자흐스탄의 그러니까 강과 시내를 결정하는 근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타이 산맥, 텐산 산맥, 눈 녹은 물이, 특히 이제 텐산 산맥에서 눈 녹은 물이 강물이 되죠. 말년설이 녹아내린 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제 좀 익숙해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 지중해고요, 흑해고, 카스피해고, 이쪽이 카자흐스탄입니다. 이쪽이 이제 알타이 산맥, 북쪽이 알타이 산맥, 이쪽이 이제 텐산 산맥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게 됐다, 저지대로 돼 있다. 북쪽이 초원이고 반사막지대고 남쪽이 사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국토가 참으로 다양하게 편제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제가 여러분들이 참 잘 이해를 하실 텐데 걱정을 제가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조금 좀 나중에 이제 이상한 용어들이 나와서 이해를 혹시 못할까 봐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더니 제가 목이 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텐산 산맥인데요. 이 카자흐스탄 쪽에 있는 이 텐산 산맥에서 가장 높은 곳이 한 7,000m 정도 됩니다. 말년설이 보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3,000m 이상이 되면 말년설이나 말년빙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년설이나 말년빙하도 여름이면은 녹아내립니다. 다 녹지는 않죠. 그러니까 말년설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중앙아시아적, 뭐 중국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여러 나라들의 이제 강과 하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초원이고, 그리고 반사막지대, 남쪽에 사막인데요. 글쎄 사실 초원하고 사막 여행하시기는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은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이제 해야 될 것들인데, 그래도 이제 건강히 살아가시면 사막도 초원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가보시는 것도 좋죠. 기회가 되시면 못 가봐도 됩니다. 예. 학생들한테는 제가 많이 가보라고 하죠. 알바해서 가면 되죠. 알바해서. 이렇습니다. 말년설 같은 경우는 참 장관이죠, 육안으로 보면. 근데 이제 사실 연세 드시면 여행은 편하게 해야죠.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굳이 돈 들이고 외국 여행 굳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실크로드 탐사를 하면서 꽤 좀 여러 날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디 사회단체에서 코디네이터를 좀 해달라 그래서 큰 회사입니다. 대기업인데 그 간부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하고 이제 어쨌든 뭐 하루 이틀 간격으로 뭐 자주 만나는 딱 보면은 멋지게 생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일행이었습니다. 뭐 70 뭐 몇 대 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요. 딱 봐도 저분들은 참 그래도 참 부하고 귀하게 참 생활을 하셨구나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상하게 만날 때마다 할머니들이 입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가방을 2개 다 들고 갑니다. 근데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를 왜 여기 데려왔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면 연세 드셔서 좀 편한 데 여행해라. 안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제가 꽤 오래전이죠. 벌써 한 7, 8년, 7, 8년은 더 되네요. 한 10년 안 되네. 그 정도인데 중국에 이제 이 함이라는 데 실크로드 가면서 이제 그런 이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을 보면 이제 북쪽에는 이제 문화적으로 따지면 초원문화고요. 남쪽에는 오아시스 정착 농경 문화입니다. 혹은 정주 문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아시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를 짓고 또 이게 발전하면 이제 상업도시로 발전하고 이 상업도시와 상업도시가 연결된 이 교역로를 역사에서는 이제 실크로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카자흐스탄 초원에 언제부터 인류가 살았는가, 인간이? 뭐 이제 카자흐스탄 학자들은 뭐 250만 년 전 더 끌어올립니다만은 또 외국 학자들은 한 100만 년 정도 뭐 구석 유적지를 갖고 따지는데요. 사실 각 나라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그 구석기 시대 최초 인간이 살았다고 하는 연대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이 한꺼풀 벗기고 봐야 됩니다.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조금씩은 뭐 거짓말은 아닙니다만은 좀 이 과장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이제 이 구석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이제 어느 학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에도 보면 우리 구석기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분 계시고 옛날로 조금은 합리적으로 또 추정하는 분 여러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거를 물음표 쳐놓은 거는 글쎄 이걸 믿어야 될까 말까 이제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이 가르칠 때 공식적으로 이제 10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기원전 3,500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이라는 거는 길들여진 거잖아요. 야생 짐승이 들짐승을 이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순화시킨 건데 가축화를 시킨 건데 말은 여러분들 동물 가운데서 처음에 이제 인간이 야생 동물을 그러니까 집짐승으로 기를 때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뭐 모피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순전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작은 가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가축 순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 가운데 가장 늦게 가축화가 이루어진 게 말입니다. 말은 별로 가축화시켜서 이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루기가 어렵죠.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순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번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마리밖에 되게 안 낳죠. 그러니까 어렵게 해서 이게 뭐 번식하는데도 문제가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데요. 현재까지 인류학자들,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부터 이 기원전 3,500년경에 이 카자흐스탄의 이 보타이라는 곳 어디입니까? 저기 있죠. 보타이. 빨간 거. 보타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가축화가 이루어졌다고 공식적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 8년 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흑해 북쪽에 데레이프카라는 데가 있죠. 또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데레이프카가 최초의 말의 순화지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기록이 됐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연구가 진전이 되면서 최근에는 보타이라는 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신설입니다. 나름대로.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말을 길들였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이 말을 길들일 때
처음에는 말의 속성 때문에 말을 타는 자체가 기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1956년생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뭐 해고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나 어렸을 때 보니까 이제 조그만 초등학교 다닐 때나 이때 운전하는 게 기술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기사라고 그랬잖아요. 기사.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길들여서 집중성으로 해서 사람들이 타려고 시도를 했을 텐데 아마 그거는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말을 탔은 사람들은 기술자들이었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유목이라는 거는 사계절 옮겨 다니면서 하는 목축을 유목이라고 하는데, 이거 소 끌고 말 끌고 가재 두고 챙겨서 처자식 데리고 이제 거처 자체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마가 보편화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개 이제 학자들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말을 타는 게 보편화됐던 게 BC 100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BC 1000년을 전후해서 이때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지대에서 유목이 하나의 생업으로서 자리 잡았을 걸로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통설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이루어진 지역이 카자흐스탄이고, 이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선사문화와 관련해서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청동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드로노보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BC 2000년경에 이제 청동기 문화인데요. 어쨌거나 이게 이제 뭐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록은 뭐 없는 이른바 선사시대 고고학 자료, 유물을 갖고 추정해 놓은 이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이 사건 혹은 문화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카자흐스탄에 그렇다면 고대 문화가 어떻게 그러면 이 축적이 됐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카자흐스탄은 그 인류 초기 문명을 바꾼 그러니까 기술혁명의 발상지다. 또 방금 얘기했듯이 말 사육과 기마 문화가 태동한 곳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유목, 기마민, 유목제국과 관련해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중요한 나라다라고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야금술이 발전했다는 것은 현재 카자흐스탄도 이제 많은 광물 자원이 많죠. 그러니까 야금술이 발달하는 것은 광산이 많아서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도 그 청동기 유적지가 그러니까 대장간을 겸비한 100여 개 청동기 유적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류 초기의 야금술이 대단히 발달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기반으로 이게 보타이입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따지면 꽤 북쪽에 있죠. 꽤 북쪽에 있고요. 그 유적지 발굴한 건데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이제 이 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리죠. 어떻게 여기서 처음에 이제 말이 길들이 순화됐는가를 아는가? 말뼈가 발견이 됩니다. 또 말 이빨이 이제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학자들이 말 이를 확인을 하죠. 아, 이게 재갈을 물렸는지, 안 그러면 말을 사냥을 한 말인지, 이걸로 이제 판가름 하는데, 적어도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 보타 유적지에서 출토된 말에 그러니까 이 뼈는 재갈을 물리고 이런 이 흔적이 이제 아주 뚜렷합니다. 따라서 재갈을 물렸다는 얘기는 말을 길들였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보타이 지역이 가장 그러니까 시기가 올라가는 말순화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야금술이고요. 재미없습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선사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 이게 한 가지 좀 또 전제를 할게요. 하나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게 인도 유럽어족입니다. 줄여서 인구어족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인도 유로피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구어족, 인도 구라피아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도 사람들, 유럽 사람들, 파키스탄 또 이제 어디죠?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들은 전체 이란 사람들은 백인종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카소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백인종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란 사람들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뭐 얼굴은 뭐 이 햇볕에 그것을 그냥 아주 좀 새카맣게 보이지만 원래는 백인들입니다.
종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인도 유러피안입니다. 이 사람들 전체를 인구어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 유러피안. 자, 그런데 그러면 인구어족이 어디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인구어족의 뭐 번양, 원산지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사람한테. 어디에서 처음 살았겠는가? 학자들은 지금 흑해는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거고요. 카스피아는 이제 카자흐스탄 그 밑에 있는데, 흑해 카스피아 북방 어느 인근에서 아마 이 지역이 인구어족이 최초로 활동했던 지역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대로 지금 여기 이제 화살표가 된 지역으로 인구어족들이 이주를 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국 신장인데요. 그러면 신장과 신장 북부 지역이 시베리아 지역까지 인구어족이 살았는가? 인구어족이면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확실한 거는 오늘날 중국의 신장에도 AD, 그러니까 기원 후 8세기까지는 확실하게 백인들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무덤 발굴해 보면 알죠. 사람 모습이 다르죠. 서양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썼던 언어 서양어들이죠. 그 북방에 이제 그러니까 이 신장 북부 초원지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베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표시된 모든 지역은 인구어족들이 살았던 지역이고요. 이제 인도 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오늘날은 뭐 힌디인들이 됐을 거고, 유럽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유럽인들이 됐을 거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안드로노모 문화가 있는 이 지역, 보타이가 있는 지역도 인구어족의 이제 이동지죠. 따라서 뭐 눈치 빠르신 분 짐작하겠지만 카자흐스탄의 선주민들은 인구어족입니다. 유럽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백인종들입니다. 백인종들.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이제 몽골로이드 황인종들이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어느 시점에서 백인종에서 황인종으로 인종 자체가 교체됐구나. 맞습니다. 교체됐죠. 그중에 인구어족 중에서 이란 계통인 사카족이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선주민이다. 그러니까 이 사카족부터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사카족에 관해서는 많은 그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원전 지금부터 100만 년 전부터 카자흐스탄 초원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BC 3500년경에 여기에서 이제 말을 순화시키고 BC 1000년경에 유목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사카족이 이동을 해와서 이 지역의 원주민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조금 이따 이제 전시회를 가실 분, 또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그 황금인간이라고 이 황금을 들고 있는 사람, 귀족, 청년, 이 사람이 사카족입니다. 유럽 사람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란 계통이죠. 참 이 사카족이죠. 이 사카인들은 오늘날 이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서 뭐 이제 농경도 조금 했다고 합니다만 주로 이제 유목민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일찍이 이제 흑해 북쪽 연안, 아까 얘기했던 카스피해 북부에서 이제 카자흐스탄 초원으로 이주를 해와서 전시회 제목이 황금의 땅 카자흐스탄입니다. 이 황금 문화를 이뤘던 두 가지가 크게 특징인데, 하나는 황금 문화. 실제로 황금입니다. 금 있잖아요. 금 좋아하시는 금, 황금이고요. 금은 옛날 사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사람들. 저도 가끔 뭐 어디 가다 그냥 금덩어리나 하나 좀 주었으면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다큐를 보고 나서 인간의 탐욕이라는 그런 다큐가 있었는데요. 최초부터 이 금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갑자기 뭐 꿈속에서 그랬는데 어디 가다가 깜깜한 밤중에 좀 금덩어리 하나 주었으면,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물 양식이죠. 동물들이 싸우는 양식, 뭐 이런 게 이제 그 동물 양식, 애니멀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 사카는 어떤 집단이냐면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 동양의 역사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하죠? 사마천이라고 하죠. 서양의 역사 아버지를 헤로도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마천이 이제 무슨 책을 썼죠? 사기죠. 그러니까 윤리역사상 남아있는 가장 그러니까 동서양에서 전범, 모델이 되는 역사서는 사기하고 역사라는 책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근데 여기에 보면 그 흑해 북부연안에 이 그리스 말로 스키타이라는 집단이 나오죠. 이 스키타이가 삭하고,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삭하라고 표기를 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스키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중국 자료에서는 새라고 읽었습니다. 색이라고 읽어야 될지 새라고 읽어야 될지, 사이니까 아마 새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 자료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사카 스키타이가 되게 한 시기에 활동했던,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지만 어쨌든 되게 이제 통설은 사카가 스키타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조금 이따 이제 방금 뭐 뒤에서 좀 보고 할까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인데요. 이게 황금인간인데, 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이제 이 말이죠. 이 사카 티그라하우다라는 말인데요. 사카족이죠. 티그라는 화살을 얘기하고 하우다는 모자를 뜻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화살 같은 모자, 즉 뾰족한 모자를 쓴 뭐 사카족 이런 뜻인데, 근데 이런 이제 이란 자료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이 방금 봤던 그 황금 인간이 바로 사카 티그라하우다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사카가 좀 이 생소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스키타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스키타이라는 집단도 참으로 생소하죠. 다만 이 스키타이는 교양인이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제가 그러면 나는 비교양이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스키타이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를 세운 유목민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 역시 이제 아까 사카족이니까 이란 계통이고요. 원거주지는 여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영어로 이제 스키티아라고 표기가 돼 있죠. 우크라이나가 있는 것이고요. 스키타이 이제 스키타이가 원고주지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 이견이 많아서 이제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이제 최초의 국가를 세운 집단이 스키타이고 바로 사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스키타이가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동물 문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 문양. 동물 문양은 이제 뭐 한반도라든지 만주 지역까지도 전해지죠. 그러니까 세계 예술사에 깊은 영향을 미친 그 동물이 싸우는 문양, 혹은 동물이 뭐 표본 문양, 이런 게 이제 동물 문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물 문양을 완성한 이 이목민 집단이 바로 이 스키타이다. 또 스키타이는 지금 여기에 써놓은 대로 헤로도투스가 써놓은 스키타이에 관한 이 정보를 보면은 농경민은 아닙니다. 유목민을 얘기하죠. 어쨌든 이 집단이 이 스키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뭐 91년에 스키타이 전시회를 한번 하고요. 예술의 전당에서 2012년에 13년 사이에 황금문화, 스키타이 황금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또 스키타이는 그 성서에도 나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서라는 이 편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북방에서 오는 어떤 집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스키타이 집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들어오시면 이제 특별전시관에서 지금 이 전시회를 하고 있죠. 2월 21일 날 끝나네요. 사실 이제 강의를 작년 12월에 좀 하여튼 좀 정하다가 나는 뭐 끝날 무렵에 하겠다 해서 이제 이때로 좀 뒤로 미뤄서 하게 됐는데요.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는 아니고요. 관람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볼만합니다. 화려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신라 유물이 황남대총이라든지 이게 이제 특별한 우리한테 예우를 받는다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가시적으로도 그렇지만 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황금이 나왔잖아요. 황금이 이 황금 유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볼만하다 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전시회 포스터입니다.
자, 그 전시장에 들어가시면 뭐 전시장 소개는 아닙니다. 지금 전시 소개는 아닌데요. 이 지도가 있고요. 유적지들, 주요 유적지들, 또 이제 어디 유적지에 나온 이제 유물이 왔는가를 보여주는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북쪽에 이 보로보로에라는 곳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이쪽에 보면 이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좀 잘 안 보이네. 보이죠? 이식이라는 거. 예, 예. 알마티 위에 이식이라는 곳. 그 두 개는 조금 좀 그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이 보로보의 유적은 바로 이제 이검 유적이 출토된 그 이 칼집인데요. 이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경주에서 출토된, 계름로에 출토된 그 황금 보검이라고 하는데, 보검이라는 게 이제 보물 같은 검 아니에요. 양날 검입니다. 칼집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어쨌든 서쪽에서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유사한 사례를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저쪽에 이제 보로 유적지에 나와 출토된 칼집,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실크로드에 가시면 그 키질이라는 곳이고 있고요. 키질에 보면 이제 석굴사원이 있죠. 그 석굴사원에 이제 이 그려진 그 이 보검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는 가장 유사한 보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당시 이제 신라 귀족들이 뭐 누가 진상을 했겠죠. 이걸 뭐 돈 주고 사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엄청난 뭐 어떤 상인이 돈을 많이 받고 팔았을 수는 있지만 대개 이제 진상을 했을 걸로 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고요. 시기도 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면 이제 황금 유물 같은 경우 그 이 칼집 같은 경우 이제 이 구리에 그 이 함유량을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뭐 우리나라 출토된 이제 이런 그 칼집 혹은 칼과는 구리 함유량이 좀 다르다. 그래서 방금 봤던 이 지역에서 출토된 이것과 이제 가장 그 유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신라 문화가 어쨌든 신라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유적과 유물들이 신라에서 물론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상징해주는 이제 유물들이죠. 그 이번 이제 전시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이게 뭡니까? 산원이 호박이 박혀 있고 하여튼 그 이 경주 거고요. 이게 이제 카자흐스탄 그 유적지에서 출토된 이제 유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아까 봤던 이제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전시에서 이제 이 이식이라는 것이고 유적지 이름입니다. 예, 지역 명칭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알마티라는 것은 1997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였던 것이고요. 저쪽에 이제 아스타나라는 곳이 현재 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타나는 말 그대로 카자흐로 수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웃기는 말이죠.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수도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웃기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또 이제 알마티라는 말은 사과의 아버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알마타였죠. 공산주의 시절에는. 아타는 이제 할아버지니까 사과의 할아버지인데 실제로 이제 알마티 주변에는 야생 사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본인들은 그 사과의 원산지라고 하는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어쨌든 그 사과가 지금도 야생 사과가 굉장히 많은 곳이 알마티죠. 알마티인데 어쨌든 알마티에서 이제 동쪽으로 지도가 좀 잘못 그려져요. 동쪽으로 한 50km 떨어진 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식이라는 그 유적지가 있다. 그 이식 유적지를 보면 여기를 먼저 보면 높이가 1.5m, 뭐 직경이 여러분들 직경이 뭐 50m라는 게 무덤 길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직경이 상상이 안 가죠. 그 호석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 150기 정도 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제 몽골에서부터 신장, 북부 중가리아 초원,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 보면은 수많은 이 고분들, 엄청난 고분들이죠. 이 고분들을 이제 러시아어로 쿠르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쿠르간이라는 말은 러시아 고고학 용어인데요. 고분이라는 뜻인데 대형 고분. 이제 어원은 튀르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 적인데 거의 대부분 뭐 거의 한 100%라고는 좀 과장됐습니다만은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도굴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니까 도굴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시쿠르간 역시 대부분 도굴이 됐을 걸로 그 학자들이 치부를 하고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분에서 엄청난 유물이 출토가 됐죠. 69년에 70년 2년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 발굴 보고서 보니까 그냥 사람 몇 명 보내서 그냥 간단하게 조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굴이 안 돼 있잖아요. 도굴이 안 된 걸 다시 이제 적은 인원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황금이 쏟아진 겁니다. 인골이 나오고요. 화살 장식, 이제 뾰족한 모자를 쓴 이 금조가리가 한 4,000장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옷에 달린 금이죠. 매장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복원해 놓고 이름 붙이기를 황금인간이다 이렇게 붙였죠. 여러분들 그 파지리크 고분,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출토된 이 여성 있잖아요. 여성 인골은 얼음공주라고 붙였죠. 얼음공주 아시죠? 얼음공주님이 우리 국박에도 오시고 그랬죠. 나들이 하고 그랬죠. 근데 왜냐하면 그 여자분은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냉동된 상태대로 그러니까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알타이 현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알타이 지역이 춥다 보니까 무덤으로 어떻게 비나 이제 눈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안에가 냉장고 같이 얼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발굴 보고서를 보면은 이 살이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죽은 시신이지만 너무나 살아있는 사람같이 생생했다고 하죠. 냉동돼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황금인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황금인간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연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금씩 학자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5세기에서 4세기다, 4세기, 3세기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황금인간은 황금인간이고요. 대개 이제 이때 조성이 되고, 다만 이제 이거를 조성한 주체는 제투스라는 건 카자흐로 이제 7하, 7개 강이라는 뜻입니다. 러시아로 이제 세미레체라고 합니다만은 7개 강이죠. 여기에 이제 거주하던 사카인, 아까 얘기했던 이란계, 아주 좀 노골적으로 백인종들, 이 사람들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카인이었다. 어쨌든 이제 이 황금인간은 20세기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고고학 발굴 가운데 가장 최대 고고학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는지 카자흐스탄이 1991년에 이제 소련 해체된 다음에 독립을 하고 나서 독립기념탑 꼭대기를 황금인간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보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황금인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시쿠르간 이 발굴 전에 전경입니다. 사진 찍어놓은 거. 여러분들 고분 발굴이라든지 어쨌든 고고학 발굴할 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전체 모습 찍고 조금 이제 들어가서 찍고 계속 찍고 그리고 다 합니다. 원형을 남겨놔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사실 원형 복원이라는 게 사실 어렵죠. 전경인데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제 경주라 일대에서 본 이 고분에 비하면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수십 미터 되는 것도 있죠. 50m, 60m 되는 직경이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쿠르간에 이제 쪼개놓고 보면은 이제 단면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정확하게 적석목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석이라는 거는 신라에 이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신라의 이제 고분이 적석목각분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쌓고 목각. 여러분들 관이 2개 있는 거 잘 아시죠? 동양에서도 관하고 각. 그러니까 관은 정말 시신을 넣는 것이고 곽은 넣을 집입니다. 2가지죠. 그래도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이 관이고요. 이 관을 또 이제 목곽으로 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석목각분인데 이 쿠르간에 이제 쪼개놓고 보면 이거는 그린 겁니다. 교육용으로 사진 넣어놓고 그린 겁니다. 자, 경주 일원에 있는 황남대총이라든지 이게 이제 모형도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널이 있는 것이고요. 이 목관이 이게 이제 사람의 시신을 넣는 것입니다. 시신을 넣는 것이고요. 그다음 덧널이 있죠. 이게 나무로 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쿠르간의 하나 특징은 이거는 관하고 곽이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곽이 곽을 이제 예를 들면 이 지표면에다가 이제 이 곽을 세우고 거기에 신을 안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 지하에다 안치하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주에 있는 뭐 대릉원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한반도 다른 지역에 나타나지 않는 무덤의 양식과 그 구조죠. 또 유물이죠. 되게 4세기, 뭐 5세기, 6세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황남대총 발굴하고 나서 그 무덤 구조라든지 유물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니까 북방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죠. 뭐 시베리아라든지 가다가 이제 중앙아시아 이제 예를 들면 시베리아의 쿠르간이라든지 여기까지 주목하게 되고요. 사실 뭐 이 외국의 유물을 우리 이제 뭐 국박이라든지 여기 전시한다는 게 그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쨌든 뭐 조금 더 뭐 좀 어떤 도구가 되고 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어쨌든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제 우리 학자들이 황남대총 발굴 이후에 그 이 북방 특히 중앙아시아라든지 뭐 러시아 쪽에 있는 쿠르간에 뭐 최근에 이제 몽골까지 주목하게 됐던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유사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어머니 뱃속에 낳은 자식도 성격의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그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요. 참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얘기는.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 동물들한테도 고양이한테도 참 배울 게 많고요. 고양이가 두 녀석을 키우다가 한 녀석이 4층에서 뛰어서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한 녀석이 며칠간 밥을 안 먹어요. 그래 이제 그게 한 2주일간 밥 안 먹으면 죽는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울증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다른 녀석을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제 지 맘에 드는 녀석 고양이 많은 데 가서 골라와서 그랬더니 잘 놀아요. 또 잘 놀아요. 참 어쨌든 사연을 얘기하자면 한정없습니다. 자, 이시쿠르간에서 출토된 이게 이제 동물 문양이라는 거죠. 애니멀 스타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키타인들이 인류 역사에 남겨놓은 가장 큰 그러니까 위대한 공헌은 뭐냐? 동물 양식입니다. 동물 양식인데 이렇게 이제 이거는 그리핀이라고 하죠. 그리핀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주로 이제 사슴이라든지 그리핀 또 맹수가 이제 이 초식 동물을 공격하는 거. 이건 이제 이 동물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시쿠르간에서 출토된 겁니다. 뿔과 날개가 달린 말 모양, 일종의 천마죠.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로 그러니까 이 틀을 짜고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황금을 입힌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고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산이고 하나는 이제 표범이죠. 이거는 이제 그리핀 양식이고요. 사실 이거는 그리핀에다가 사슴의 뿔을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근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 중앙유라시아에 나오는 특히 동물 문양에 나오는 사슴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단 비밀을 감춰놓은 것까지 자꾸 조금 이따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명문이 새겨진 이런 그릇도 발견이 되고요. 아까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독립기념탑에 이제 황금인간으로 사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어쨌든 자신들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러니까 유물이죠. 황금인간이. 이거를 이제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다. 러시아로부터 독립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념탑에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말 가춤인데요. 카자흐스탄 동부의 베렐이라는 지역에 있는 쿠르간에서 출토된 말인데요. 말을 순장시킨 거죠. 물론 이대로 순장을 안 시켜 이렇게 순장시켰을 걸로 보고 복원해 놓은 겁니다. 복원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이제 사슴의 뼈입니다. 사슴의 뿔이죠. 말에다가 사슴의 뿔을 얹혀서 왜 시신을 매장을 하면서 순장을 시켰을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대인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은 그 인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또 죽으면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저 세상에 있다 없다 막 그렇죠. 고대인들은 100%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다 이제 에마를 이 매장을 해줬죠. 근데 이 에마는 그냥 말이 아니고 저승에 갈 때 타고 가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말은 늘 말의 순장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사슴을 뿔을 붙여놨을까? 재생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슴의 뿔이 어떻게 하죠? 매년 떨어지죠. 사슴의 뿔이 딱딱해지기 전에 잘라서 이걸 먹는 걸 뭐라고 하죠? 녹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슴이라는 거는 늘 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야 되니까 다시 말을 타고 저 세상에 가서 다시 살아나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시베리아라든지 러시아 지역에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의 쿠르간 즉 고분에서 말이 순장되어 있는 사례, 특히 이런 형태로 순장되어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말을 타고 가서 사슴의 뿔이 나듯이 다시 저 세상에 살아라는 얘기죠. 사실 그거는 보내는 사람 또 죽는 사람도 많은 위안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죽으면은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만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죽는 얘기하면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또 죽는 공부를 해야죠. 이게 이제 알타이 지역에 있는 그 파지리크 고분이라는 유명한 그 이고분인데요. 얼음공주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똑같이 이런 이 말이 매장돼 있었죠. 똑같은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고요. 어쨌든 여기 이제 전시실에 들어가다 보면 이 말이 이제 아마 서 있을 여러분들 맞이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카자흐 거주민들은 이제 아까 사카인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중국 역사서에 사기라든지 한나라 시대 역사서인 사기라든지 한서에 보면은 한자로 오손이라든지 강거, 엄체라는 유목민 집단이 오늘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부근에 살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중국 사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알란이라든지 깡리라든지 이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 참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이런 주장도 있다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대개 이제 기원 전후 시기 이를 AD에서 BC에서 AD로 바뀌는 시기 이 시기가 되면 오늘날 카자흐스탄 땅에서 사카인들이 물러난다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사람이 이주해 오면서 주민이 교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한반도 주민이 현재 통솔은 신석기 시대부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구석기의 유적지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날 한반도 고주민의 조상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죠. 주민은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는데 되게 기원 전후 시기에 그러니까 이란계에서 알타이계라는 건 한국, 일본, 몽골, 만주, 그다음에 이제 터키라든지 카자흐, 우즈베 다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알타이계라고 얘기하죠. 한국어를 알타이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타이계로 이제 교체되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몽골 땅에 중국 한나라 시대 때 북방에 흉노라는 유목민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흉노가 AD 48년에 남북으로 분열을 하고 그 일부가 북흉노가 AD 한 90년경에 오늘날 카자흐스탄 쪽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AD 2세기 중엽까지 거기에 있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서 이제 4세기, 5세기가 되면 서양사에서 훈족이라는 집단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혹시 대학로에 가시면 안 가셔도요 훈족의 왕 아틸라 이런 영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에 이제 로마 자료에 이제 훈족이라는 집단으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제가 늘 강의를 할 때마다 나는 왜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흉노가 카자흐스탄 초원으로 이주를 하면서 흉노족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사카인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흉노족들이 몽골계인지 안 그러면 튀르크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도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죠. 어쨌든 알타이계로 교체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만약에 흉노가 튀르크계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선주민인 사카인들이 물러나고 튀르크족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빨리 좀 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이제 튀르크화가 진행된다. 튀르크화라는 게 뭐냐? 어떤 튀르크족들의 침략 혹은 튀르크족들의 이주로 현지인들이 언어가 튀르크족의 언어로 바뀌는 현상을 튀르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흉노를 튀르크족이라고 본다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AD 90년경부터 카자흐스탄 선주민들의 사카가 튀르크화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이 카자흐스탄 초원을 중심으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 튀르크화되는 것은 더 복잡하죠. 6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오늘날 몽골 초원에서 만주벌판에서 몽골 초원을 거쳐서 카스피에 거치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을 중국 역사서에는 돌골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돌골이라는 말은 튀르크를 중국 사람들이 돌골이라고 음을 따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어쨌든 이 돌골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 지역으로 튀르크족들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이후에 이제 이 땅이 사카족의 땅이 아니고 튀르크족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어쨌든 돌골 제국 시대 이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카자흐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 모체가 되는 것은 15세기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튀르크족이고 뭐 별하별 집단이 거기에 이제 혼종에 살다가 현재 카자흐 초원에 있는 주요 집단인 카자흐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15세기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AD 1세기부터 6세기, 8세기를 거쳐서 15세기까지 수많은 튀르크족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 주민을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와서 현재 카자흐 민족이 형성이 된다. 그 형성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때 튀르크족의 이제 이 시기에 바로 이제 석인상이 만들어지고요. 대개 이제 제사터 혹은 무덤 주변에 만들어졌습니다. 잔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카자흐스탄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고 500기 정도 있고요. 몽골 쪽에 한 300기 정도 있습니다. 모습은 같은 시대라 그런지 카자흐스탄에 있는 거나 몽골 쪽에 있는 거나 모습은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몽골 초원에 있는 석인상입니다. 동몽골에. 이거는 13, 14세기 몽골 제국 시대의 거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몽골 제국에 있었던 6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있었던 돌골 제국식의 석인상은 지금 이 석인상하고 유사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13, 14세기 이건 몽골인들이 만든 겁니다. 이건 튀르크족들이 만든 거고요.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터 앞에 보면 이제 발발이라는 튀르크어입니다. 저는 줄돌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사탑이나 이제 무덤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에 죽인 뭐 적의 숫자다. 안 그러면 뭐 이제 자기 장례식에 온 사람들의 뭐 이 도열에 있는 거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튀르크 이 쪽에 그러니까 뭐 몽골 초원이든 이 카자흐 초원이든 이 제사터 혹은 이 무덤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발발이라는 줄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석인상들이 또 세워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 석인상에 대해서 해석이 구구합니다. 장례식 때 뭐 본인이다, 뭐 누구다, 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 그대로 석인, 돌 사람인 거는 이제 분명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에 있는
제주가 이제 13, 14세기 이제 원의 지배를 가장 이제 한반도에서는 많이 강하게 받았으니까 도르하르방이 이제 여기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구를 더 해봐야 되고. 자, 그래서 현재 유라시아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북쪽은 뭐 러시아 사람들이 사는 슬라브 문화 벨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튀르크 문화 벨트,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지역이죠. 키르기스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있는 타지키스탄만 지금 뭐 마치 없네요. 빼놓고는 다 이제 이 튀르크족들이니까 튀르크 문화 벨트고,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페르시아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그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란계입니다. 이란계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인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백인종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백인종.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좀 층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슬람화인데요. 이슬람화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전통 종교를 버리고 이슬람이 되는 현상을 보통 이슬람화라고 얘기를 하고, 카자흐스탄 주민이 그러니까 사카족에서 튀르크족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거의 동시에 이 이슬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7세기입니까? 아랍에서 이제 이슬람이 발생한 이후에 뭐 아주 순식간에 아랍 전체를 통일을 하고 또 이제 이제 이 동유럽 쪽으로 또 아프리카로 뭐 여러 지역으로 이제 이 이슬람이 전파가 되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도 이때 들어오게 되는데요. 되게 이제 이 7세기, 8세기경이 되면은 이제 이미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751년에 아랍군과 당나라 군대, 이때 당나라 군을 지휘했던 사람이 고구려 출신인 고구려 유민의 아들인 고선지입니다. 오늘날 이 키르기스탄의 탈라스라는 곳에서 서쪽에서 오는 아랍군과 동쪽에서 서진하는 당나라 군대가 역사상 최초의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당군이 완패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한 2만 정도가 당나라 군대가 잡혀갔는데 그 중에 이제 제지기술자, 종이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다고 하죠. 그때 이 중앙아시아하고 아랍, 유럽으로 그러니까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해서 종이가 서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 전투가 바로 탈라스 전투죠. 탈라스 전투에서 아랍군이 승리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만 특히 이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 사막지대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제 이슬람화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카자흐 촌 같은 경우는 거의 19세기, 18세기 이후에 가서야 촌이 이슬람화가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고 전통 종교 대신 이슬람을 수용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가 탈라스입니다. 이때 이제 고선지라는 사람이 그 당나라 장군이었죠. 이 참전을 했던.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몽골 제국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카자흐 민족의 형성은 몽골 제국의 이 발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몽골 촌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자대에 가면은 몽골 제국이 너무 크니까 4개 칸국 혹은 한국으로 분할 통치가 되죠. 원나라,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차가다이 한국, 킵차크 한국,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란 이렇게 있는 일한국, 이렇게 이제 한국 다 같은 말입니다. 발음이 뭐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눠서 통치를 하는데, 오늘날 이때 몽골 제국 시대에 카자흐스탄은 조치올스, 그러니까 킵차크촌, 여기 킵차크 한국의 일부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일부로 편입이 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과정에서 카자흐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방금 얘기했죠. 13세기에 이제 이 지역은 킵차크 한국, 그러니까 오늘날 러시아에 있었던 몽골 제국의 이제 일부가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이 15세기 중엽에 킵차크 한국에 있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집단이 있냐면,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의 이름과 똑같은 우즈벡이라는 유목민 집단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인데 유목민 집단이 대거 남쪽으로 오늘날 카자흐스탄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집단을 역사에서는 우즈벡 집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즈벡 집단이
오늘날 카자흐스탄 남쪽에 내려와서 시르다리아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거기 선주민들을 통합을 합니다.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혹은 우즈벡 집단 내에서 당시 우즈벡 칸의 반기를 두고 기레이라는 사람, 케레이라는 사람, 혹은 이제 이 자니벡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따라서 텐산 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이주한 집단이 있었으니 이 집단이 바로 오늘날 카자흐 민족의 기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킵차크 한국 내에 우즈벡 집단이 있었고 우즈벡 집단이 오늘날 카자흐스탄 초원으로 내려와서 선주민들을 통합해서 거대한 국가를 세우는데 그 중에 일부가 기레이라는 사람, 자니벡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집단들이 바로 15세기 중엽에 나타나는 정확하게 보면 1465년에 국가를 세운 우즈벡 칸국이다. 또 우즈벡 민족이 여기에서 형성이 됐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즈벡 집단 내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카자흐라는 사람들이고 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뭐 자유를 좋아한다, 독립을 좋아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카자흐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말의 근원은 어떻게 생겼는가? 우즈벡이라는 유목민 집단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왔고 이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15세기에 1465년에 국가를 세우는 오늘날 카자흐 사람들의 그러니까 원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카자흐 역사를 얘기할 때 어쨌든 현재 카자흐 민족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은 15세기 중엽 즉 1465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레이 케레이고요. 2015년이니까 이제 뭐 몇백, 500주년, 600주년인지 아마 기념식을 했겠죠. 기레이 케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카자흐 국기를 뭐 세워놓고 하여튼 뭐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카자흐 한국이 이제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카심이라는 사람 16세기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아마 카자흐 한국이 이제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카자흐 한국입니다. 뭐 남쪽에 이제 뭐 이렇게 대부, 중부, 소부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요. 카자흐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는 그러니까 18세기죠. 18세기에 이제 당시 이제 몽골 초원에 쓰던 중가르라는 유목민 국가가 이제 카자흐를 침략을 하면서 카자흐 그러니까 구비전승이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타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구비 문학을 얘기하죠. 그런 이제 악타반 슈브린드 그러니까 대재앙의 시대라고 할 만큼 엄청난 카자흐 역사에 이제 이 검은 역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8세기를 지나서 이 카자흐스탄이 대개 1731년 경부터 러시아에 자발적으로 복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러시아에 복속을 했던 거는 동쪽에서 몽골족, 중가르는 몽골족의 일파입니다. 몽골족의 침략을 받아서 러시아에 잠깐 의탁한 건데 러시아사에서는 이때 카자흐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속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1700 그러니까 이 31년부터 러시아사에서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복속을 해오고 구체적으로는 19세기 중엽에 그러니까 1867년입니까? 이때 이제 카자흐스탄 남부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서 130여 년에 걸쳐서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지배가 완료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18세기 중엽부터 러시아의 지배를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사회가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어쨌든 러시아 사람들이 이주하고 이주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게 되면 초원을 농토로 개간을 하고 그럼 이제 유목지가 줄어들고 어떤 민족 갈등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이제 식민 정책이 시작이 되고 불편한 일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이 카자흐 지식인들이 탄생하고 민족 구조가 바뀌게 되고요. 어느 정도냐면 20세기 초기에 이미 이 초원의 인구의 40%는 러시아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북쪽이 초원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색깔이 이
보라색입니까? 이게 푸른색이 러시아 사람들이고 이게 연두색이 지금 카자흐 사람들이니까 이게 이미 20세기 초기니까 이미 인구가 북쪽은 뭐 거의 지금도 이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남쪽은 카자흐 사람들이 많고 북쪽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고정된 인구 구조죠. 어쩌도 이랬다. 자, 당연히 이제 저항이 있었고요. 1916년에는 이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세계 제1차 대전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노동병으로 이제 중앙아시아 거주민들을 착출한다. 뭐 이게 이제 명령이 내려가면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되죠. 뭐 이렇게 학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뭐 많이 신장으로 떠나게 되고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이 카자흐 민족 이거는 좀 하나 알아두세요. 20세기 19세기 말기 20세기 초기에 이 선각자들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무슬림, 이슬람을 집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슬람보다는 러시아 문화,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카자흐 문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어쨌든 당시에 이제 카자흐 지식인들의 생각이 그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1917년에 이제 이 보세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혁명이 두 차례 걸쳐 일어났죠. 2월하고 10월에 일어나면서 이제 공산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1920년대, 30년대 가면은 모두가 민족주의자, 부르주아라고 숙청이 되고 새로운 그러니까 소련이 교육시키는 소비에트 지식인들이 20년대, 30년대 이후에 카자흐스탄을 현재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없죠, 우리가.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하나 알아두세요. 이 중앙아시아 이 국가에서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이 전체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어디 사람, 예를 들면 텐산 사람, 알마티 사람, 타슈켄트 사람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 소련이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을 소련이 이제 완전히 공산화시키고 나서 이 전체 예를 들면 이제 이 튀르크족들 혹은 뭐 타지킨들이 단결을 할까 봐서 우즈벡 사람들이 많은 곳을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붙이고 카자흐 사람이 많은 곳을 카자흐스탄 이름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획정되는 게 보통 획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확정이라기보다는 획정되는 게 1924년에서 25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카자흐 사람이라고 구체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은 1924년, 5년 이후가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즈벡 공화국 내에 많은 카자흐 사람들이 살고 투르크멘 사람들이 살고 카자흐스탄 내에 이제 뭐 아주 섞여 살죠. 1991년 독립하고 나서 이쪽에 유혈 분쟁이 생겼던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옆에 자기보다 가난하거나 자기보다 힘약한 사람이 살면 못 봅니다. 그 꼴을. 역사가 늘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을 정말 믿어야 될 존재인지 가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중동에 있는 무슬림 사회에 있는 기독교도들, 또 기독교들 사이에 있는 무슬림들 제대로 배결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루라도 바람 잘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습니다. 왕따라는 거는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동물이잖아요, 동물들.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간을 드러내는 겁니다. 보면은 제가 쭉 생각해 보면 꼭 좀 힘이 약한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너무 예쁘다고 왕따를 당하죠. 발전된 형태입니다. 발전된 형태고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민족, 일국가 체제가 이루어지는 게 이렇다. 방금 얘기했듯이 그 전에는 대개 어느 오아시스, 어느 초원 이렇게 이 집단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는 공화국의 이제 이 원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카자흐스탄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거는 뭐 소비에트화가 됐다는 건 너무나 말할 필요가 없고요. 1930년대 말이 되면은 전통 문자를 없애버리고 러시아 문자는 끼리 문자를 쓰게 되고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1991년 이후에 끼리 문자, 러시아 문자를 폐기하고 라틴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은 워낙 러시아화가 많이 됐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키릴 문자를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 문자하고 여러분들 언어하고 다르다는 거 잘 아시죠? 삼국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우리말은 있었습니다. 우리 문자가 없었죠. 한글이 없었죠. 그래서 뭘 했죠? 한자를 갖다 이두를 만들어 쓰고 막 이랬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자가 아랍 문자를 썼습니다. 아랍 문자를 썼는데 이거 꼬부랑 글씨 있잖아요. 아랍 문자를 쓰다가 1930년대 말이 되면 이제 스탈린 시대에 강제로 폐기를 하죠. 집단화. 한 가지만 좀 알아두세요. 1920년대, 30년대 유목민들을 강제로 정착시키는데요. 지금 현재 고전적인 형태의 유목, 사계절 이동하는 유목이 남아있는 곳은 몽골 초원밖에 없습니다. 중국 신장, 카자흐스탄 모두가 이제 여름에만 잠깐 밖에 나가서 이 목축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 정착 목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됐는가? 1920년대, 30년대 현대 사회하고 잘 맞지 않다 해서 이제 강제로 정착을 시키고요. 이때 20년대, 30년대 이때 보면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에 카자흐 인구의 40%에 달하는 150만, 어떤 통계 보면 250만까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집단으로 사람이 죽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 이동을 막다 보니까 뭐 가축이 어떻게 해서 이제 기근이 들었다 이런 설이 있고, 안 그러면 국유화에 맞서서 가축의 80%를 도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좀 자본주의 진영이 좀 비꼬는 진영입니다만은 어쨌든 실제로 이제 과거에 그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곧 국가 거 될 거니까 소 잡아먹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동네별로 소를 잡아먹었다고 하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인간의 벌써 탐욕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카자흐스탄의 가장 현대사의 비극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150만이라고 해도 단기간에 150만이 죽어간다는 것은 사실 비극이죠. 전쟁이 아니고는. 이제 스탈린 시대가 시작이 되죠. 소비에트 모든 나라가 그랬지만, 공화국들이 그랬지만 접시나 이런 데까지도 다 스탈린 그림이 그렸습니다. 참으로 망할 놈의 제도였죠. 예. 망할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분들을 존경을 하죠.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옆에 누가 장관 그냥 그렇다고 제가 특별하게 누구를 무시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민족화가 심화됐는데 어쨌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주하고 2차 대전 때 계속 이주하고 또 적성민족이라고 유배지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인도 이쪽으로 유배가 되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130개 민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이제 해서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인데 1959년 가면 카자흐스탄의 전체 인구의 29%밖에 카자흐 사람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이 많으니까. 이건 통계죠. 통계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의 비극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핵실험을 저쪽에 이제 아스타나에서 이쪽에 이제 이 세미파라틴스크라고 있죠. 세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카자흐어로. 세미파라틴스크라는 말은 이제 러시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거 소련의 핵실험을 다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하가 아니고 이 지상에서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조금 연세가 드신 분, 죄송합니다. 연세 드셨다고 그래서 안드레이 사하로프라는 러시아 핵물리학자죠. 수소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미팔란디스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반체제 인사로 돌아서 이거는 비극이다. 지금도 이쪽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이 원자 관련 이 질환이 많은 지역이 이쪽입니다. 비극이죠. 이 사람은 카자흐스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근대 지식인인데요. 작가입니다. 번역가이죠. 작가인데 이 아바이 거리도 있고 동상도 있고 별것 다 있죠. 카자흐스탄에 가면. 근데 이 사람 또 이 평화를 부르짖었던 이 고향이 바로 세미팔라틴스크입니다. 아이러니죠. 역사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이 탔던 곳이 바로 바이코누르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그 우주기지가 이게 세계 최초의 우주기지입니다. 가장 또 큰 우주기지고요.
이게 이제 1991년에 카자흐스탄이 독립을 하다 보니까 카자흐스탄께 되는 거죠. 지금은 러시아가 이거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옛날 소련 사람들이 소련 시절에 만들었는데 바이코누르라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이 여기에서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 비행을 했죠. 자, 1986년 그러니까 이 고르바초프 때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이후에 가장 먼저 이 소련 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집단이 이 카자흐스탄이죠.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잠깐만 좀 5분 동안에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독립을 하고 나서 카자흐스탄이 유목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국가의 상징으로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기인데요. 지금 이 문양은 카자흐스탄의 이제 일종의 이제 길상문이고 여기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고 이제 저쪽 위에는 태양인데요. 그 태양은 하늘에 그러니까 이 카자흐 사람들이 믿는 전통 신앙인 탱그리 천신입니다. 천신을 상징하고요. 지금 이거는 이 전통 집입니다. 유르트인데요. 전통 가옥이 텐트인데 텐트의 천창이죠. 천창인데 지금 여기는 이거는 이제 천마고요. 날개 달린 말이고 날개 달린 말이죠.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이거를 상을학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이 조금 이따 이거를 설명하고 좀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카자흐스탄의 문화를 보면은 이제 전통 문화가 있고, 그다음 근대 문화, 그다음 이제 전통과 근대를 합한 이런 이제 문화고요. 이 소비에트 이전 문화, 소비에트 문화, 소비에트 후 문화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사실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의 일각. 빙산이라는 게 바다에 떠 있는 빙산 일각인데 일부분인데 빙산의 일부분 이제 포스트 소비에트 소련 체제 후에 이제 문화인데 여기는 소비에트 문화하고 이제 소비에트 이전 전통 문화가 이제 훨씬 깊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나 한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평가할 때도 빙산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빙산의 일각이죠. 그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전통 문화라든지 혹은 20세기 소비에트 문화가 이제 그게 이 기반으로 이제 있다는 얘기고요. 카자흐 전통 문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목 문화입니다. 유목 문화. 그러니까 유목이라는 거는 지금 이런 거죠.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 16세기 이 카자흐 칸국의 칸이든 카심 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격식 차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산다. 그리고 이제 이 카자흐 속담입니다. 카자흐인이 되는 것은 유목민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제 유목이 이 나라의 그러니까 이 문화의 이제 기층을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습니다. 똑같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튀르크족들을 집을 텐트를 유르트라고 하고요. 카자흐어로는 키즈위라고 합니다. 이제 이 몽골 거를 보여드릴 텐데 다른 점은 이거는 좀 뾰족하죠. 위가 뾰족한데 몽골 게르라고 하죠. 몽골은 이게 좀 뭉퉁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이거는 카자흐입니다. 현재 이제 유목민의 텐트로 대표적인 남아 있는 게 튀르크족들의 이제 그 유르트하고 몽골의 게르인데 이거를 카자흐어는 키즈위라고 합니다. 키즈위라고 하는데 지금 내부죠. 내부인데 요즘에 이제 보니까 이 서양 사람이 트위터에 올려놓은 거 그거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아마 서양에 이제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카펫 가게에서 이렇게 이제 그 텐트 안에서 그러니까 신기하게 보이던지 자기 트위터에 올려놨어요. 페이스북인지 하여튼 올려놨어. 우리 전시장에 가면 집 구조가 이렇게 그려지고 화려한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화려한 이 생활용품들을 전시해 놨습니다. 저기 2층에. 자, 유르트의 상징성. 여러분들 유목민의 이 텐트는 작은 우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신앙과 민속이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지만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국가 상징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유르트입니다. 또 새로운 수도인 아스타나에 건설한 이 건물에도 가장 그러니까 이 현대적인 건물에도 유르트를 형상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르트는 카자흐 그러니까 유목 문화의 핵심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유르트의 천창입니다. 이게 천창이죠. 그러니까 상을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창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스타나에 지어놓은 새로운 그 이 칸 샤티르 엔터테인먼트 센터라고 하는데요. 복합 쇼핑몰입니다. 하여튼 뭐 나도 뭐 그렇게 뭐 그 나이가 많긴 하죠. 나도 적게 먹진 않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 하여튼 복합 쇼핑몰 이게 좀 생소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 뭐 백화점이죠. 백화점인데 유르트 형태를 모방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스타나의 랜드마크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지향점이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대내외에 이제 천명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옛것을 갖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옛것을 문화 콘텐츠로 만든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이 대단히 전통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자흐 사람들의 하나 특징은 이제 이 독수리를 사냥시키는 건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독수리를 어떻게 사냥새로 만드느냐? 이거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그루밍이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녀석들을 훈련시킬 때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만 듣게 만들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밥을 주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얼굴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거를 어둠에서 해제해도 이 사람은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예, 거의 됐어요. 이제 5분, 1분 내에 끝낼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경주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카자흐에 가시면은 쿠미스 마유주는 꼭 좀 말젓으로 만든 일종의 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머리죠. 귀한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전통 악기인 덤브라고요. 두현 악기입니다. 몽골에도 이제 마두금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현 악기죠. 되게 유목민들이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현이 많은 걸 좀 번잡아져 갖고 다니기도. 그 이현 악기고 소리 다 냅니다. 이걸로 서양 음악도 뭐 오케스트라도 연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통 복장이고요. 이것도 이제 이 전시실에 가면 있죠. 종교 의식이고, 카자흐스탄의 종교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민간신앙이 전통 기층에 있고요. 여기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이제 들어온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피가 이슬람으로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이슬람이라고 그래도 카자흐스탄의 이슬람은 굉장히 세속 생활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좀 이 아랍에 있는 이슬람하고 좀 복잡한 이슬람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텐사에 보이는 옛날 과거 수도 알마티입니다. 아름답죠. 이 말년설입니다. 이게 사과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새 수도 아스타나입니다. 아스타나라는 말은 수도라는 뜻입니다. 수도. 대통령궁이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북쪽에 너무 많이 사니까 수도가 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국토 정치하는데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1997년에 이제 옛말로 하면 천도를 한 거죠. 다민족 국가죠. 이 사람은 1940년생인데요. 1991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 고려인 강제 이주인데요. 1930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한인들을 이 기차에 때려 태우고 가장 먼저 멈췄던 곳이 우슈토베라는 곳입니다. 세계 봉우리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이제 한인들이 그해 겨울에, 가을이죠. 가을에 이제 팽개쳐진 거죠. 우슈토베 여기고요. 여기 내렸겠죠. 옛날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기념비가 있는데요. 이곳은 원동에서, 극동이죠. 블라디보스톡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굴을 파고 정착했던 정착지다.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이죠. 이곳이. 그래서 보면은 그 주변에 이제 공동묘지들이 많습니다. 토굴을 파고 살았겠죠. 여기서 뼈를 묻었죠. 어찌 보면은 여기에 뼈를 묻은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죠. 어쨌든 이 카자흐스탄은 10만 정도 지금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절도 얼마 안 남았죠.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국가가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국외로 빠져나가서 잘된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쨌든 이 후손들은 좀 길이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카자로 라흐메테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박수 칠 때 아닙니다. 불 좀 켜주실래요? 예. 자, 다시 한번 좀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워낙 양이 많고 또 이제 저는 여러분들 다 잘 알아듣는데 혹시나 이제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될까 봐서 사족, 이제 쓸데없는 말, 뱀의 꼬리를 달다 보니까 말이 좀 늦어져서 뒷부분은 좀 설렁설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뒷부분은 산업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많았는데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저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어쨌든 복 많이 받으시고 첫 강의입니다. 하여튼 끝날 때까지 매주 나오셔서 또 지식도 쌓으시고 또 친교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